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특강을 함께하게 된 김성호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요즘에 꽂혀서 진짜 자주 듣는 유튜브가 있어요. 근데 그 유튜브에 이제 장문호라고 하는 뇌과학자분이 있어요. 뇌과학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뇌가 가장 빨리 또는 늦게까지 내지는 가장 효율적으로 무엇인가를 익히고 받아들이고 활발하게 운용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작업이 뭐냐면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발동을 거는 거예요. 대부분 발동 걸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도 사실 요번에 선생님이 시문학 통찰이라고 하는 책을 써야 돼요. 이번 겨울에. 내가 이제 그걸 계획을 했는데 지금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선생님이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독서 통찰이나 산문문학 통찰 책을 쓸 때도 시작하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거의 2주 만에 막 어깨에 침을 맞아야 될 정도로 집중을 해가지고 바로 끝낼 수 있었는데 처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처음을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한번 그래 그 국어 특강 뭔가 좀 특이하다 그러는데 한번 들어보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거거든. 그 마음을 낸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참 듣기 잘했다 라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이분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인류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문명을 위해선 많이 학습하고 뭔가 막 머리를 굴려서 창의적인 발상을 내고 이전보다 더 진보된 무엇인가 결과를 내오고 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학습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학습에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 자, 이것은 어떤 개념이나 원리를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된다. 끄덕끄덕. 나 이해했어. 이해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훈련이라고 해요. 훈련. 그 다음 단계가 암기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특히 이해를 할 때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추상화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 모듈화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모듈화 좀 어렵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 하나를 배웠어. 그럼 이 시를 완전히 씹어 먹었어. 주제가 뭔지도 알고 표현상의 특징이 뭔지도 알고 딱 듣기만 해도 이제 외워져. 막 이런 정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 중간고사 봤어. 자, 그 다음날 학교에 등교하면 그 내용들이 쑥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접하다 보면은 쑥쑥 빠져나간단 말이야. 내 실력으로 차곡차곡 쌓이지가 않는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한다. 이런 문일지십이라고 하는 한자성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바로 뭐냐면 내가 진달래, 개나리, 장미, 국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 근데 이거를 추상화 과정을 거치면 꽃이라는 말로 일반화시킬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 꽃의 특성에 대해서 몽땅 알았으면 새로운 꽃을 봤을 때 아니 글라디올러스 이런 거 하나 딱 봤을 때 얘가 꽃잎이 이렇게 생겼고 줄기가 이렇게 생겼고 그럼 얘는 꽃이네요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추상화 과정이란 말이야. 이거를 먼저 모듈화
수학처럼 그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장착을 시켜놓으면, 내 머릿속에 체계를 세워놓으면 또 다른 새로운 꽃이, 만약에 뭐가 있을까? 할미꽃? 뭐 이런 게 있어. 있을 때, 아, 얘는 이러이러한 꽃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구나 라고 자기 걸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야. 이때 하나하나의 구체화 개별화된 기억이 바로 이 암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구체화 개별화 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하는 거는 바로 어디에 속하냐면 대부분은 여기에 속해요. 이 모든 단계가 일반적으로 녹아있지만 약 90% 이상은 한정된 범위를 가지고 내가 그거를 달달달달 암기해서 암기한 걸 뽑아내서 시험을 본단 말이지. 바로 여기야. 따라서 오늘 선생님은 그거보다는, 그런데 이상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일 수 있어, 그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시험이 뭐가 날지 알고 공부를 해, 그쵸? 또는 지문을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도 이거 시험 문제 나겠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모의고사를 보면 지문을, 어려운 지문을 막 읽어 내려가거든요. 근데 도대체 뭐가 날지 모르면서 쭉 읽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런데 읽다가 이거 시험에서 물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는 친구, 걔들이 시험력이 좋은 거야. 그래서 왜 가끔 내가 달달달달 암기했는데 왜 시험을 보면 틀리지? 왜 시험을 보면 내가 공부한 만큼 안 나오지?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시험 출제자가 나에게 뭐를 물었는지 그 구성 원리를 잘 몰랐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도대체 뭘 묻는지 모르겠어. 그럼 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쵸? 요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출제자의 의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이해의 영역이에요. 이거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 이 훈련의 영역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 겨울방학 때 커리큘럼은 요거 두 개를 같이 갑니다. 이해와 훈련까지. 왜냐하면 원리를 이해했으면 그대로 연습을 계속 해보는 거야. 한 번 했을 때는 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두 번째도 이해를 중심으로 하지만 세 번째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먼저 연필이 나가는 경우 있죠. 우리 왜 자전거 탈 때 내가 자전거가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꺾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방향으로 꺾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빠나 삼촌이. 그쵸? 그런데 자전거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 이런 걸 몰라도 내가 반복적으로 훈련하면 저절로 몸이 알아서 그렇게 움직여. 그게 뭐냐면 이게 바로 반복에 의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이고, 이 훈련을 할 때는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처음에는 생각을 해. 근데 나중에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여기에는 예비 고일도 있고 현재 고일도 있다고 선생님이 들었어. 그래서 두 친구들을 모두 대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볼 때 이것이 훈련이 된 상태에서 요 암기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부분을 바탕으로 필기종합본으로 달달달달 암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볼 때는 이전하고 조금 다르게,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당연히 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전에 잘 몰랐던 부분까지도 이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내가 풀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문학에는 10개의 시험을 출제하는 요소가 있어요. 시험 출제 요소예요, 이거. 10개밖에 없나요? 네,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10개를 소설이 됐든 시가 됐든 표시하면서 읽으면
중심 내용을 파악하게 됩니다. 중심 내용.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바로 출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결국 출제하는 건 이거였었구나 라고 이때 금방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 10개가 뭐냐? 주체, 누가. 요번에 그 수능 표점이 표준 점수가 150점, 100점일 경우에 150점으로 나왔어요. 엄청나게 어려웠다는 얘기야. 역대 수능 중에서 최고로 어려운 거예요. 2019년 수능하고 더불어서 두 개가 똑같이 150이야. 문학에서 오답률 1위 문제가 뭐냐면 주체 묻는 문제였어요. 집주름 영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집주름 영감이라고 하는 주체 인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상. 그럼 무엇을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공간. 보통 시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는 공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묻죠. 네. 그 다음에 목적, 수단, 그 다음에 이유, 조건, 기준, 관계. 이 10가지입니다. 근데 10가지는 다시 아주 쉽게 다시 정리할게요.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정리를 해드릴 거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하였나. 알고 있죠, 여러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육하원칙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네, 이게 시험 문제야, 사실은. 자, 여기에서 이유가 너 왜 늦었어? 그럼 눈이 많이 와서요, 차가 막혀서요. 과거의 이 원인을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왜가 미래의 것을 물을 때가 있어요. 너 왜 공부해? 아,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요.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가기 위해서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죠. 이거 두 개 구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두 개. 그러니까 벌써 7하 원칙이 됐죠? 자, 조건, 기준, 관계. 이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들어갈 때 할게요. 이거는 어떻게 해당합니다. 일단 자, 시간은 문학에서 시간적 배경, 공간은 공간적 배경 묻죠. 그 다음에 주체, 누가 물을 때 인물에 대해서 묻습니다.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요, 맨날.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나올 때는, 지문에서 나올 때는 A가, 또는 A는, 또는 A의 라고 했을 때 주체를 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이러면 중심 소재. 무엇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지, 그 중심 소재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소설 같은 경우에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뭔가를 둘러싸고 막 서로 빼앗지 못해서 난리란 말이야. 그게 왜입니다. 무엇을 목적어의 형태로 나오거나 무엇에 대해, 자, 이렇게 부사어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유는 뭐뭐이므로, 그 다음에 목적은 뭐뭐하기 위해서, 수단은 무엇을 통해 무엇 함으로써, 이런 방식으로 나와요. 뭔가 선생님이 지금 문학을 가르치는 것 같지 않고 독서를 가르치고 있다는 느낌 안 들어요? 비문학? 그쵸? 비문학도 똑같거든. 근데 문학도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A의 경우, A일 때, 그 다음에 기준은 무엇에 따라 무엇을 중심으로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관계는 갈등 관계, 그 다음에 친족 관계. 모든 소설은 왜 이렇게 친족 관계가 복잡한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지 맨날 묻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친소 관계. 친하거나, 그럼 주동인물이 있고 반동인물이 있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나갈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 주동인물을 내가 동그라미 해놨으면은 주동인물 편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반동인물을 세모했어. 그럼 반동인물 편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세모하시면 됩니다. 고전 소설할 때 이 두 개만 잘 갈라놔도 줄거리가 안 헷갈린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는 이런 거에 표시를 할 거고,
그럼 오진수,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우리가 10파 원칙 해가지고 10가지 요소 출제될 거야 라고 했죠. 그럼 동그라미 1, 2, 3, 4, 5 선택지에서 이 10가지를 어떻게 오진수를 만들어 놓는지. 오진수리라고 하는 것은 틀리게 만들어야 돼. 만약에 적절한 것은 그러면 적절하지 않게 4개를 만들어내야 되고, 출제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러면 하나의 선택지를 적절하지 않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적절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그거 우리가 미리 알자고. 근데 이것도 또 10개예요? 너무 많은데요? 아니요, 아까 거하고 동일합니다. 1번이 출제 요소가 주체였죠. 주체 바꿉니다. 인물을 딴 사람으로 바꾸는 거야. 맨날 모의고사 보면은 맨날 했던 거잖아, 이거. 그쵸? 두 번째, 대상을 바꿉니다. 무엇을 요거 바꿔요. 또는 반동인물이라고 생각해도 돼. 소설에서는 주동인물 있고 반동인물 있죠. 맨날 태클 거는 애, 악역 맡은 애, 그쵸? 그거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시간적 배경 이거 묻는다고 그랬죠. 시간과 관련된 거, 이거 선후의 관계를 바꿔놓습니다. 고전 소설에서 맨날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인과 바꾸기. 아까 why, 왜 라고 했을 때 원인을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유를 바꿔놓는 거야. 또는 원인과 결과를 자리를 바꿔놓습니다. 그게 맨날 선생님들이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목적 자체를 바꾸거나 수단 자체를 바꿔요. 또는 목적과 수단 2개의 자리를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고난도로 좀 가볼게. 지문이나 보기에서는 선후의 관계로 얘기해 놓았던 것을 선택지 동그라미 1, 2, 3, 4, 5로 내려갔을 때 인과의 관계로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까마귀가 날았다. 그 후에 배가 떨어졌다. 이렇게 지문이나 보기에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런데 선택지 동그라미 1번 가가지고 까마귀가 날았기 때문에 배가 떨어진 것이다. 그럼 이거 O야 X요? X죠. 왜? 선후의 관계를 인과의 관계로 바꿔놨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아까 점점점 했을 때 관계 바꾸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류예요, 오류. 논리적으로 잘못이 있다 이런 얘기야. 수능국어 취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대학 가가지고 어떤 과목을 전공할지 몰라. 어떤 과목을 전공하든 모국어의 최상위 고급 용어를 사용한 학문을 오류 없이, 그죠? 논리적인 잘못 없이 잘 받아들여서 수학할 수 있게끔, 이때는 수학은 매서매틱스가 아니라 공부하다, 그죠?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게 수능 국어의 취지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오류 없이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지 요거를 측정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문학 얘기하고 있는 거야, 문학 선생님. 자, 그 다음에 단순 불일치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뭐 있다. 근데 맨 끝에 서술어가 없다 이렇게 끝날 때 있어요. 수능에서 맨날 나오는 방식이야,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조건 바꾸기, 기준 바꾸기, 관계 바꾸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문학에는 3가지 문제용밖에 없어요. 시, 소설 다 통틀어가지고, 수필까지 통틀어가지고 문학에는 3가지 문제 유형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개념하고 개념을 묻는 문제, 개념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얘는 원리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는 시라고 한다면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요. 표현상의 특징은 뭐가 있느냐? 시라고 한다면 운율 형성 요소, 그 다음에 심상, 시각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공감각 이런 거 있죠? 이런 심상과 시상 전개 방식, 시를 써 내려가는 순서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쓸 건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쓸 건지, 시선의 변화에 따라 쓸 건지, 계절의 변화에 따라 쓸 건지, 먼저 경치 얘기하고 나중에 자신의 정서를 얘기할 건지, 선경후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시험 봐가지고 다 알 거야. 문학을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수사법, 무인법, 지급법, 서리법, 역설법 이런 거 있죠? 이제 다 개념이에요. 자, 이 개념, 또 소설 같은 경우에는
소설은 시점부터 출발합니다. 시점. 서술자가 작품의 안에 들어와 있느냐, 바깥에 존재하느냐. 그래서 안에 들어와 있으면 1인칭 시점, 바깥에 존재하면 3인칭 시점. 여기부터 출발해서 그럼 이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느냐, 직접 자기가 생각한 대로 써놓느냐, 걔는 훌륭해 이렇게 써놓느냐, 아니면 걔가 왜 훌륭한지 그 사람의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써놓는지. 자, 이런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은요. 두 번째 문항은 시어의 의미, 시라고 한다면 시어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 있죠.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시어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맨날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물, 사건, 배경 문제, 이거는 소설의 줄거리 문제입니다. 줄거리 문제. 그래서 요거는 주제 파악해야 돼요.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은 요거 첫 시간에 해요. 어떤 시를 갖다 놓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어떤 소설을 갖다 놓더라도 소설의 부분만 갖다 놓더라도 그 자리에서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을 첫 시간에 진행합니다. 오늘은 안 해요. 네. 그 다음에 오진술 구성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아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낼 거야 라고 가르쳐 줬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적용해서 풀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기 문항인데, 이게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할 내용이에요. 보기 문항. 얘는 원리로 접근합니다. 원리. 따라서 얘는 기본적인 저 위에 있는 개념들 하나도 필요 없어. 그리고 얘는 100점 만점 중에 수능으로 친다면 보기 문제는 다 3점짜리이고 문학의 보기 문항을 다 합치면 14점이야. 동일한 문제 유형으로는 가장 많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보기 문제는 배분하는 점수가 제일 커. 그렇죠? 그리고 이 보기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낼 거니까 니들 보기 문제 이렇게 풀어 라고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죠. 그렇죠? 보기 문제 언제 여러분들이 마주하게 되는 거야? 시험장에서. 시험지 받았을 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기 문제 한 놈만 팹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기 문제를 전혀 틀리지 않을 수 있게, 보기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서 항상 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보기 문제 구성 원리하고 한 다음에 오진술 구성 원리 적용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럼 보기 문제 구성 원리와 해법 바로 들어갑니다. 지문이 쭉 있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중에서 어느 부분이 나올지도 몰라. 하지만 주제를 알기 위해서는 주로 절정, 결말이 나와야 주제가 나온다. 이렇게 배웠죠. 수능 국어는 필요 없어요. 왜? 발단만 나와도, 전개만 나와도, 그 다음 위기만 나와도 얼마든지 주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보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부분 줄거리, 얘 주로 뭐 나오죠? 앞부분 줄거리 하면, 소설에서 앞부분 줄거리. 누구와 누가 뭐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다. 이해되죠? 몽땅 그래? 그럼 그럼 누구와는 주동인물, 주인공, 그 다음에 반동인물, 맨날 태클 거는 악역하는 애, 뭐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지는 소설의 어느 부분을 잘라도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 그쵸? 플러스 요 보기에 보면은 이렇게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이러이러한 것을 그리고자 했다, 형상화하고자 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 그쵸? 뭐뭐를 통해 뭐를 그리고자, 무엇과 무엇을 통해 뭐를 형상화하고자. 이때 무엇을 통해가 뭐지요? 아까 18원칙 중에 수단이나 방법. 어떤 방법으로? 뭐를 그리고자? 그럼 아까 18원칙 중에 뭐지요? 목적. 그쵸? 무엇을 통해 수단이나 방법도 밑줄, 그 다음에 뭐를 형상화했다. 목적이에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이 보기까지만 읽으면 무조건 주제예요. 또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도 주제를 모르고 문제를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 배운 적이 없는 소설인데요? 아니라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다시. 누가 무엇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느냐? 그것만 파악하고 어디에 있다고? 앞부분 줄거리에 있다고. 앞부분 줄거리 없는 것도 있던데요? 한 10줄 읽으면 무조건 나와. 주인공. 가장 많이 나오는 놈이 주인공이고, 누구랑 갈등하고 있는지 나오고, 무엇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지는 어디를 봐도 나온단 말이야. 플러스 뭐 한다고? 보기. 보면은 주제가 이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럼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지. 내가 이 이야기 전부 다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읽어 내려가면 훨씬 쉽다. 우리가 왜 두 발씩, 네 발씩 이런 거 배우죠? 먼저 결론부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쭉 읽어 내려가는 건 쉬운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데 헤매면서 읽는 거는 되게 답답하죠.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면접 볼 때도 두 발씩으로 나는 찬성해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고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받는다. 나중에 이제 그 면접 과정 이런 거 들어가면 그런 거 받습니다. 수업을 받아요. 자, 보기 문제는 여기 지문에 이렇게 밑줄 치거나 따옴표 하죠. 기억, 니은, 디귿 한 5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발문이 있고,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하지 않은 곳은 하고 물음표 있는 데까지가 발문이야. 발문. 자, 그 다음에 보기에서 이렇게 보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하라고 해서 보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해야 할지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선택지 5개를 줘요. 1, 2, 3, 4, 5 이렇게 풀어보세요. 답이 몇 번이에요? 왜 웃어? 선생님 사기치네요. 뭐 문제도 안 주고 풀라 그러는 거예요? 나 문제 다 줬어요. 자, 이게 아까 말했던 모듈화. 기본 구성 원리 얘기한 얘기거든. 추상화 시킨 거야. 그 작동 원리를 아시라고. 답은 몇 번? 몇 번? 그렇지. 5번. 5번이에요. 5번. 나왔네. 그럼 얘의 유일한 조건, 아까 조건 얘기했죠? 유일한 조건이 뭐냐? 보기를 바탕으로. 위 작품 감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그럼 보기에 이런 개념들이 나왔단 말이야. A, B, C, D, E 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왔다고. 선택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지문의 기억은 그럼 위에서 이렇게 끌고 내려가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따옴표 해가지고 이것은 보기에 A에 해당하겠군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뭐부터 봐야 돼? 얘가 요 기억으로 잘 내려왔는지. 잘못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체가 바뀌었거나 대상이 바뀌었거나 선과 바뀌었거나 인과가 바뀌었거나 아까 있죠? 그쵸? 오진술 구성원리 그렇게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A가 여기로 이렇게 잘 내려왔는지 보는 거야. 두 번째. 그럼 얘가 잘 못 내려오면요. 주체가 바뀌었거나 대상이 바뀌었거나 선수가 바뀌었거나 인과가 바뀌는 거야. 나머지 거 점점점 다. 자, 그럼 얘도 맞고 얘도 맞았어. 최종적으로 뭐를 확인하고 가야 되냐면 앞에 것이 뒤에 것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야.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 얘도 잘 내려오고 얘도 그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얘가 이 내용하고는 전혀 안 맞는 애들이 앞에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얘를 충족하는지를 보는 게 3단계예요. 보기 문제는 이 총 3단계를 거치면 무조건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더 이상의 방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더 이상의 방식이 존재한다? 원쌤한테 가져오세요. 그렇게 낼 수가 없어. 원래 원칙상.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이거 앞에 그냥 보세요. 먼저 보기 유형 1단계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 보기를 지문에 생략했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답이 나온다. 1, 2, 3, 4, 5에서 답이 나온다 그러면
지문이 생략한 이유가 있겠지. 어디가 잘못된 거야? 어느 부분이? 여기 이제 선택지가 이렇게 있을 때 분수의 편지, 유골성자 등은 슬래시 내가 끄는 거야. 얘는 어디 나오는 애야? 여기. 그쵸? 거기가 아니라 지문. 지문에 있는 군수의 편지, 유골상자 등은 지문에 나오는 애야. 근데 얘는 못 내려오고 자식할 게 없잖아. 그냥 대상 하나만 가지고 내려온 건데. 자, 그럼 뒤에 전쟁의 비극성과 관련된 소재네 이렇게 돼 있어요. 못하났네. 자, 전쟁의 비극성과 관련된 소재네. 그럼 얘 전쟁의 비극성은 어디에 있는 애야? 거기에 있는 애야.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도 답이 나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앞부분이 틀린 게 아니라 슬래시 뒷부분에서 틀렸네요. 그쵸? 2단계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바로 밑줄을 쳐볼게. 선생님이 아까 10화 원칙 10가지 요소를 읽으면서 바로 밑줄을 쳐야 된다라고 했어. 자, 그런데 이 보기라고 하는 것은 문학작품이 아니에요. 문학의 보기 문제는 비문학이야. 왜? 짧은 설명문이니까. 이거 시예요? 소설이야? 아니야. 수필도 아니고 희곡도 아니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어떤 문학 이론이나 아니면 작가 의식이나 이런 시대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 놓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짧은 비문학이야. 자, 그러면 한번 괄호 밑줄을 쳐봅시다. 빨간색 볼펜 다들 들고, 빨간색 볼펜 들고. 자, 전쟁 소설은 벌써 주어에서 어떤 정보를 알려줬어. 위에 쓴 소설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야 라는 정보를 줬어. 근데 이건 굳이 뭐 가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전쟁의 비극성을 목적어지, 대상이지, 그리고자 하는 대상, 양가로 합니다. 전쟁의 비극성을 양가로. 다각도로 드러낸다. 전쟁의 비극성은 앞에 있는 목적어가 두 번째 문장에 주어로 한 번 더 나왔지. 한 번 더 나왔다는 얘기는 반복이지. 반복한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쵸? 주제네. 주제야 그냥. 그리고 사회적 배경은 주제와 직결됩니다. 그거 자체가 주제야. 전쟁이다. 그러면 전쟁의 비극성 또는 인간의 실존의식, 그 다음에 산업화 도시화? 자, 그럴 때는 인간 소외. 그쵸? 무조건 그냥 같이 따라다니는 얘기야. 전쟁의 비극성은 전쟁을 체험한 인물의 정신적 상처로 구체화된다. 그럼 전쟁을 체험한 이게 지금 이게 약간 잘 안 맞네. 전쟁을 체험한 인물까지 가로하세요. 전쟁을 체험한 인물의 정신적 상처로 구체화 밑줄. 전쟁을 체험한 인물까지 괄호했다는 얘기는 얘가 무엇에 대한 표시해 놓은 거야, 우리가? 주체, A의. 그쵸? 전쟁을 체험한 인물의 정신적 상처야. 밑줄. 자, 그 다음에 특히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상처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인물은 주어 좀 길지. 주어가 길었을 때 가로를 해두면 훨씬 더 눈에 금방 잘 들어와. 앞뒤로 크게 가로하세요. 특히 이런 인물은 그런 이 인물에 대해서 반드시 선택지에서 언급하겠다, 묻겠다 이런 얘기야. 인물은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며 자신의 운명을 원망 밑줄.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밑줄. 좀 슬픈 얘기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선택지 볼게요. 1번 군수의 편지, 유골상자 등은 전쟁의 비극성과 관련된 소재네. 전쟁의 비극성 여기 있네, 그쵸? 이렇게 2번 하나만 남은 두칠해 놓은 이건 이 생략된 지문에 있는 내용들이야. 모두 정신적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군. 떠올리게가 아니라 떠올리게인데 요것도 오타가 났네요. 자, 그다음 3번 천달의 유골을 보며 중얼거리는 주칠의 모습은 전쟁의 상처가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는군. 전쟁의 상처, 정신적 상처, 전쟁 뭐 이렇게 되어 있죠? 합한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천달의 유골이 배에서 내리자 나루토가 들끓은 것은 마을 사람들이 전쟁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전쟁의 아픔? 전체적인 전쟁의 비극이 내려온 얘기죠. 자, 5번 천달의 유골이 도착했을 때 사람들 틈에 섞여있는 두칠의 모습은 그가 마을 공동체에 동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자, 위에서 뭐라 그랬어?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이랬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마을 공동체에 동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 완전 다른 얘기죠? X. 지문의 내용이 이쪽으로 잘 못 내려갔어.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 나와야 돼. 질문. 선생님, 잘 동화하는 사람이 지문에는 있으면요? 그쵸? 동화되는 사람이 지문에 있으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보기를 이렇게 출제할 수 없어요. 한편 다른 인물은 개인의 의지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있다. 이 소설은 이것을 대비적으로 그리고 있다라고 보기가 나와야만 되는 거야. 그렇게는 보기를 출제할 수 없는 거야. 그런 인물이 있는데 이것만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 그럼 또 주제도 완전히 바뀌죠. 전쟁의 아픔은 시대적인 비극이고 전쟁의 비극 이렇게 확대되는 게 아니라 전쟁의 비극도 아픔도 개인하기 나름이에요. 네가 의지를 가지고 극복을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런 주제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니들 요 보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 네이버에서 찾으면은 한국 문학 대백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요 하근찬의 나룻배에 딱 치잖아. 그럼 맨 꼭대기에 이 소설이 이러이러한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여기 나와. 대부분 거기서 가지고 나와. 학교 선생님들 다 거기서 가지고 와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한번 니들이 어떤 보기가 나올지 미리 검색해봐.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인 주제와 관련 없는 보기를 내기도 힘들구나. 힘들 뿐만이 아니라 못 내.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한다 했고 얘는 동화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심하지 않고 X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보기 유형 2단계 있죠? 2단계? 지문이 쭉 있어요. 2단계는. 지문을 좀 읽어야만 되는데, 요거는 선생님이 같이 읽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겨보면 보기 문제가 있어요. 보기. 그럼 보기를 선생님이 지금 했던 것처럼 아까 10화 원칙에 해당하는 거 있죠? 가로 밑줄을 쳐가면서 한번 읽어봐. 가로 밑줄을 쳐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 지문을 다 읽습니다. 그리고 와서 선택지에서 답을 골라보는 거야. 거기까지 한번 해보는 거야. 그냥 추라이야, 추라이. 한번 해보고 나서 선생님 다음 진행할게요. 지문도 쭉 읽으시고 문제 풀어보고 답을 내보세요. 답을 해봅시다. 선생님하고 같이 합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북한군의 포로가 된 형태가 바로 해도 돼요. 주어라서 누가 인물 주체입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여기에 바로 했죠. 선생님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왜 이렇게 조합이 돼도 상황이고 누가 어떻게 이렇게 조합이 돼도 상황이고 누가 누구와 어떤 조건에서 이래도 상황입니다. 따라서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괄호하세요.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또는 일제강점 하에서 또는 도시화 산업화 속에서 또는 군부 독재 아래에서 이런 거 나오죠? 그럼 무조건 괄호합시다. 상황은 무조건 괄호야. 아까 했던 10화 원칙 중에 어떤 것이 조합이 되더라도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인 형이 그럼 양가로 했어요. 자, 그럼 이 인물에 대해서 반드시 물을 거다고 했어. 외국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묘사하여 외국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묘사하고자 하는 대상이죠. 이런 모습을 근원적인 인간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것도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야. 일깨워준다. 또한 이 작품은 포로송이라는 상황을 빌려 수단이나 방법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사회를 목적어입니다. 무엇을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야. 이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우회적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죠. 우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사설에서 뭔가를 비판했어. 그건 우회적이 아니지. 직설적이지. 논설문이니까. 근데 시, 소설, 수필, 희곡 이런 문학작품을 통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싶대. 그럼 당연히 이거는 우회적입니다. 그렇죠? 문학작품이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 자, 이렇게 읽고 지문을 읽었어요. 지문의 제목을 보니까 제목은 항상 제일 먼저 읽어야 돼. 나상이라고 돼 있어. 네이키드 나자에 벌거벗을 나자예요. 나체 뭐 이런 거 할 때. 그다음에 상 하면은 스컵처 동상 뭐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인간의 벌거벗은 모습이라고 하는 게 주제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지문 읽었으니까 여기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죠? 형이지 형. 본능대로 그냥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작품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들어가면 사실은 동생인 나도 거기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하튼 여기에서는 형이야. 자, 그러면 이 작품 동그라미 1번에 이 작품의 제목은 나상은 슬래시 해놨죠? 자, 그 다음 뒷부분은 보기와 연관돼 있어야 돼. 본연의 순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의 모습, 형 상황. 그럼 천진난만한 벌거숭이 인간인 형이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의 모습이야. 자, 그 다음 2번 경비병은, 그럼 지문에 경비병 나왔죠?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을 억압하고 길들이는 감시망을 상징. 그럼 폭력적 상황? 이게 전쟁이라는 상황이잖아. 또 여기에서 폭력에 희생되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네. 그럼 3번 형과 동생이 계속 걸어야만 하는 강제적 상황은 지문에 나와요. 구성원을 획일화하는 현실을 반영. 구성원 획일화? 여기 이렇게 돼 있네. 그쵸? 그대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자신을 압박해오는 공포에 무감각한 형의 모습은. 형이 무감각해요? 아니죠. 약간 형이 지능이 좀 떨어지지만 본인이 죽을 것 같다는 거를 너무 민감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을 계속 단도를 하잖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나를 절대 아는 척 하지 마라. 그럼 너도 죽는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것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런 걸 단순 불일치라고 하는 거야. 지문의 내용만 읽어도 공포에 무감각하지 않은데?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X. 그래서 앞부분의 지문의 내용이 앞부분으로 잘못 내려왔어. 어떻게? 단순 불일치의 방식으로. 이거는 뒷부분도 틀렸어요. 사실 뒷부분이 천진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에 대한 저항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폭력의 희생이라고 돼 있어. 지문에서는 폭력에 희생되는 모습이라고 돼 있고, 밑에 선택지에서는 폭력에 대한 저항이라고 돼 있어.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되게 자주 받는 편인데, 선생님 희생당하다 보면 그 다음에 저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라고 그러겠어? 그럴 수 있지. 그죠? 그럴 수 있어. 근데 이 친구는 문제를 풀면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문에서 보기로 내려올 때 뭐 한 거야? 혼자서 영화 찍은 거야. 그쵸? 그런 영화 많이 본 거야. 막 억압당하다 갑자기 팍 튀어나가는 그런 영화를 많이 본 거야. 개연성은 있어. 하지만 지문에서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저항했다는 거? 없잖아. 그쵸? 그리고 실제로 지문 안에 있는 동생인 나도 아무런 저기를 못 취해. 나중에 뒷부분이 이렇게 나오면은 아무런 저항을 못해. 물론 지문에 있는 내용에서도 어떤 저항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똑같은 단어 뒤에다가 또는 앞에다가 완전히 다른 얘기. 얘는 희생당하는 거 빅팀이고 얘는 리지스트 저항하는 거란 말이야. 완전히 딴 얘기잖아. 그래서 요런 것을 조심하시면 됩니다. 개연성이 있는 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 있는 것을 한 세트로 놓는 경우가 많다고. 이게 바로 뭐야? 단순 불일치. 여러분 왜 매력적인 오답, 그 문제집 보면은 이런 건 매력적인 오답이야 막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몽땅 매력적인 오답으로 모아놔가지고 뭐가 매력적인 오답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개연성이 있는 경우 여러분들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지문에서는 나 외롭다. 외로움만 얘기하는데 선택지로 내려와가지고 임과 이별한 화자가 그 임을 외로워하다가 그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놓거든. 그러면 선생님 외로워하다 보면 그리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 시간이 지나면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또는 이 두 개는 같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 그러나 위에서 외로움만 얘기했는데 밑에 선택지에서 그리움까지 가고 있다면 얘는 틀린 거야. 네, 모태솔로가 있다고 하자. 모태솔로. 얘는 외로워할 수 있지. 나 아무도 없어. 외로워. 이렇게. 그런데 얘는 연애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워할 대상은 없지요. 좀 미안한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 거야, 그쵸? 따라서 시에서 외로움, 나는 외로워 라고만 얘기하고 있다면 거기서 끝내라고. 갑자기 선택지에서 그리움 얘기한다고 너희들도 그리울 수 있지. 그건 니들 생각이야. 출제자가 얘들 요거 써주면 그리움이라고 써주면 같이 오겠지. 왜? 요거 두 개가 합쳐진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요거랑 또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고전 시가에서 가사 또는 시조 뭐 이런 데서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많이 나오지. 자연을 추구하며 일체 막 이러면서 자연 친화적인 자세. 그런데 여기에 선택지가 가난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자연 친화적인 자세 블라블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근데 가난하다는 얘기가 지문에서 전혀 안 나왔는데도 이거를 걸러낼 줄을 모르는 거야. 가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문에 가서 가난이 나왔나? 라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연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몽땅 가난한 거야? 아니에요. 선생님 이모부는 전원주택을 짓고 살거든. 저기 산속에서. 근데 엄마 형제분들 중에 제일 부자야. 아니 가난해서 자연 속에 있는 거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있는지 지문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냥 없는 내용을 지문에서 없는 내용을 선택지에서 만들어냈다면 걔가 틀린 거야. 누구처럼? 얘처럼 지문에 저항 없는데 여기에서 만들어냈잖아. 그쵸? 네. 이런 방식들이 있다. 자, 그래서 답은 여기에서 일단 4번 되겠네. 그쵸? 앞에도 틀리고 뒤에도 틀리고 네, 이렇게 앞에도 틀리고. 그래서 지문에서 무감각하지 않은 형의 모습 때문에 앞부분이 먼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보기 문제 유형 3단계예요. 3단계. 선생님이 원래 쉬는 시간을 좀 주고 하려다가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어요. 이번에 내가 결심했어. 왜냐하면 그냥 빨리 다 완결해서 듣고 조금 빨리 끝낼게. 그게 더 좋겠지, 그치? 쉬는 시간 없이 갑시다. 자, 보기 문제 유형 3단계예요. 3단계에서 여러분들이 8페이지를 보시면,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로 밑줄을 한번 해볼 거야. 자, 바로 밑줄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가지고 지문의 내용을 읽으세요. 자, 앞에 보세요. 읽는 거 선생님이 읽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기 안에 있는 거 바로 밑줄 친 거를 한번 선생님하고 한 거랑 어느 정도 만나 좀 보세요. 결핍은 주어니까. 딴 대상 주어. 결핍은 이건 어떤 행위를 위한 주체 주어는 아니죠, 그렇죠?
얘는 설명의 대상이 되는 대상 주어야. 두 가지야. 주체 주어 또는 대상 주어. 결핍은 익숙하던 것이 사라진 데서 비롯한다. 뭐 이거 이해하면은 밑줄 안 쳐도 돼요. 네, 괄호가 중요한 거야. 그로 인해 결핍의 상황에 처한 존재는 주어죠. 바로 주변을 이질적인 것으로 느끼게 되며, 밑줄 쳐도 되고 안 쳐도 돼요. 밑줄은 그것은 주변에 대한 적대감으로 심화되기도 한다. 어디에 밑줄 쳤어? 주변에 대한 적대감으로 심화되기도. 이질감과 적대감은 앞에 나왔던 얘기 한 번 더 하지.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질감과 적대감은 주어라서 가로. 결핍에 빠진 존재의 내적 불안감의 표현이지만, 그럼 A의 B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주체지. 결핍에 빠진 존재. 이거 가로하고 의 내적 불안감의 표현 밑줄 치고, 또는 이렇게 쳐도 상관없어요. 밑줄은 여러 가지 좀 오픈된 거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쳐도 되고 안 쳐도 돼. 내 머릿속에 들어갔으면 안 쳐도 돼. 그 이면에는, 자, 이면이라는 얘기는 속 리자입니다. 그 속에는 이런 얘기야. 이면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속에는 결핍이 극복되기를 바라는 강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다. 그 결핍이 극복되기를 바라는 강한 욕망. 밑줄. 네. 자, 그리고 이제 지문으로 가. 이제 지문으로 갈 거야. 자, 지문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참 안별이라서 지문을 읽는 속도가 선생님 그냥. 자, 아침 점심을 나는 일수 걸렀다. 나는 아침 점심을 자주 걸렀대요. 거지 같은 이를 채우기 위해 비를 맞으면서까지 누나가 있는 두부공장으로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나의 얼굴을 보는 일도 반갑지 않았지만, 자, 여기에서 일단 나가 나오고, 나는 앞에 가로하고, 두 번째 누나의 얼굴, 누나가 있는, 자, 누나가 양가로 하세요. 인물 두 사람 벌써 나왔어. 나하고 누나. 거기다 다리 한 짝 없는 두부살의 오빠를 보는 일은 더 싫었다. 자, 그럼 어디에 가로에 또 새로운 인물? 두부살의 오빠를 양가로. 그럼 두부살의 오빠는 남자야, 여자야? 남자죠? 응. 훌륭해. 남자야. 그럼 두부살은 남자야, 여자야? 두부살은 남자야, 여자야? 여자겠지. 오빠라고 했으니까, 그쵸? 두부살은 여자야. 두부살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이렇게 막 근육이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 두부살은 뭐냐면, 이렇게 물렁물렁 두부 같은 살이다, 이런 얘기야. 오빠를 보는 일은 더 싫었다. 친구 태길이가 약이 오를 때면 매번 들먹이듯. 자, 친구 태길이가 양가로. 태길이라는 친구도 있네. 그가 내 미래의 매형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의 부족감은 더 컸는지도 모른다. 매형이 뭐지? 친족관계 나왔네. 매형이 뭐지? 그치, 누나의 남편. 또는 그래, 누나의 남편. 자매라고 하지. 여자 형제들을 자매라고 하지. 그치? 자형, 매형 이렇게 부릅니다. 형이니까 위에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앞에 있는 인물하고의 관계 해봐. 나의 매형이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인물 누구의 허즈번드야? 응? 앞에 있는 인물 누구? 누나. 나의 누나의 허즈번드가 될 사람이란 말이야. 미래의 매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미래의 매형이라는 사실 때문에 나의 부족감은 더 컸는지도 모른다. 도대체가 누나는 왜 두부살의 네 오빠들 중에서 하필이면 다리 한 짝을 전쟁터에다 내버리고 온 사내를 골라 잡은 것인지 그 점이 나를 더 속상하게 했다. 사랑도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네. 그리고 나는 뭐가 못마땅한 거야? 나의 누나가 다리 한 짝을 전쟁터에 내버린 상위 군인을 자신의 남편, 미래 남편으로 결정한 것이 못마땅한 거야. 저녁마저 걸어온 날은 누나 쪽에서 나를 찾아왔다. 치마폭에 감춰온 것들을 가만히 내 머리맡에 내려두고는 잠자코 돌아섰다. 누나는 진작부터 나의 적의를 눈치채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고 그녀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때로는 내 이부자리 속으로 살며시 기어들어가 자고 가기도 했는데 그런 날은 두부공장에서 밤일이 없는 때뿐이었다. 누나 되게 착하네. 그렇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누나에 대한 나의 적의는 적대감입니다. 적대감. 정말 많이 나온 단어야.
나의 저기가 조금이라도 늦춰지는 것은 물론 아니었다. 지난 겨울에 비해 누나는 확실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고 친구 두부살처럼 뽀얗게 살이 올라 있었다. 누구의 친구야? 태길이 친구야? 내 친구는 안 돼? 그쵸? 내 친구이기도 하지? 두부살은 여자이지만 여사친인 거지. 그치? 나의 여사친. 뽀얗게 살이 올라 있었다. 누가? 살이 올라 있는 주체가 누구야? 잘 모르겠으면 읽다가 앞에 주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방식을 쓰면 매우 좋아요. 누나가. 앞에 누나가. 수증기가 자욱한 작업장에서 누나가 때때로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나는 본 적이 있었다. 그 고된 노동과 천대에도 불구하고 누나는 지극히 행복한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양가로 어떤 상황이죠. 매우 불행한 상황이네. 어머니가 마침내 숨을 거두었을 때 이것도 양가로 하세요. 얘한테는 불운이 겹쳤네. 그토록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가 이제는 행복한 것이다. 친구 두부살, 그녀가 누구야? 누나. 친구 두부살의 집에서 다리 한 짝이 없는 그 사나이 곁에서 말이다. 얘 지금 누가 못마땅해? 왜요? 이 될 사람 못마땅해. 누나의 그 건강과 누나의 행복이 나의 저기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다. 뭐가? 누나의 행복과 누나의 건강과 행복이. 그렇죠? 때로는 적의를 넘어 적대감을 넘어 어떤 혐오감까지도 느끼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를테면 누나에게서 그 기분 나쁜 냄새를 맡았을 경우였다. 자, 누나에게서 그 기분 나쁜 냄새를 맡았을 경우 양가로 해봐. 되게 중요한 순간이네, 그쵸? 그것은 언젠가 어머니를 따라 외삼촌 댁에 갔다가 그에게서 맡은 바 있는 그 높은 총기 냄새였다. 그가 누구지? 매형? 아니고 바로 앞에 누구? 바로 앞에 아니 바로 앞에 바로 앞문장 누나에게서 기분 나쁜. 그런데 그것은 언젠가 어머니를 따라 애삼촌 댁에 갔다가 그에게서 맡은 바 있었던 그 녹슨 총기 냄새였다. 그는 누구야? 바로 앞에 외삼촌. 그렇죠? 외삼촌은 외삼촌도 얘기 나오죠. 다리 대신 파란 짝을 전쟁터에다 묶고 온 사내였던 것이다. 외삼촌도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네. 그렇죠? 네. 그것을 후각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다리 한 짝이 없는 두부살의 오빠에게서도 분명히 그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를 기억한 거야. 누나가 모처럼 내 곁에서 잠들어 있던 어느 날 밤 그자가 느닷없이 우리 방으로 불러들었던 것이다. 그자가 누구지? 두부살의 오빠. 그쵸? 두부살의 오빠. 그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누나는 기왕에 민며느리로 들어간 사람이었고 기왕은 이미 이런 얘기고, 민며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가서 일을 먼저 해주고 있다가 무슨 머슴처럼 일을 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시기가 되면 그 집 아들과 결혼을 하는 사람이 민며느리야. 얘 두부 공장에서 두부 만들고 있었다며. 나는 또 그 사내의 속절없는 처남인 셈이었다. 어찌할 수 없는 처남인 셈이다. 인척관계가 돼버렸다. 우리 친인척이라고 하죠. 친인척. 이게 뭐냐면 친척 또는 인척이야. 친척은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게 친척이고,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져 있는 게 인척이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내의 처남인 셈이다. 당당한 틈입자를 우리는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당당한 틈입자가 누구라고? 두부살의 오빠. 네. 그는 흠뻑 젖어 있었다. 외양은 빗물에 젖어 주척거렸고 영혼은 술에 젖어 마비돼 있었다. 그가 좁은 방 한가운데 사지를 내던지고 철푸덕 들어 누웠을 때 솔직한 내 심정으로는 대갈통을 목침으로 까주고 싶었다. 목침이 뭐예요? 나무 베개. 그죠? 오케이.
하지만 야릇한 것은 누나의 태도였다. 그녀는 다소 놀란 표정이긴 했지만 그러나 곧 침착해졌다. 쌀자루처럼 널브러진 사내의 몸뚱이로부터 젖은 옷가지들을 한 겹씩 차근차근 벗겨내고 머리털이며 얼굴이며 몸뚱이 등 더 이상 벗겨낼 수 없는 부분들을 마른 수건으로 정성 들여 닦아내고 있었다. 나는 말문이 막힌 채 그녀의 거동을 멍하니 지켜보았을 따름이었다. 아마도 누나는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맹렬히 저항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야. 정상이 아니다. 누가? 누나가. 그렇지. 누나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보이는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한 거야. 하지만 누나의 얼굴에 광기는 없었다. 거의 아무런 표정도 담고 있지 않은 지극히 담담하고 조용한 얼굴이었을 뿐이었다. 나 좀 도와주렴. 누나가 내게 말했다.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누나와 그 사내에 대한 적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거부할 수가 없었다. 누나와 둘이서 그를 한편으로 옮겨 누였는데 그때 나는 비로소 사내의 의족을 보았다. 30촉짜리 흐릿한 조명 아래서도 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와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30와트 정도. 흐릿한 조명 아래서도 그것은 차갑고 이물스럽게 거기 놓여 있었다. 이물스럽다는 얘기, 이물감 이런 거 있죠. 뭔가 어색한 것이 거기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야. 날카로운 비수에, 자 비수는 말 그대로 앞에서 날카로운 비수 이러죠. 날카로운 칼이 비수야. 날카로운 비수에 가슴이 찔리듯 나는 언젠가 만난 적이 있는 외삼촌을 기억해냈고 그리고 그에게서 맡았던 저 녹슨 총기의 냄새를 다시 맡았던 것이다. 밤새 땅을 파헤치느라고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야, 어디 가서 땅 팠냐? 얘 어디 가서 땅 팠어? 모르겠으면 뒤를 읽으면 돼. 뒤를 읽어. 우리 판자촌 골목 어느 지점을 파헤쳐도 온갖 무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M1 소총에서부터 박격 포탄에 이르기까지 부러진 대검에서부터 시작하여 탱크의 캐터필러 조각에 이르기까지 군번이 새겨진 알루미늄 조각에서부터 깨진 철모에 이르기까지 점점점. 모양도 크기도 용도도 각양각색인 그 물건들은 그러나 한결같이 벌겋게 녹이 슬어 있었다. 지난 전쟁을 실제로 목격한 적이 없던 나는 몹시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소리쳤다. 야 여기다 여기 바로 여기서 전쟁을 했던 거야. 그러고는 문득 깨어났다. 자 그럼 아까 밤새 땅을 파헤치느라고 어디야? 없어. 그쵸? 깨어났다며. 그쵸? 밤새 땅을 파헤치냐고. 이거를 실제로 땅 파고 있었던 거 아니고 문인병자 아니고 꿈꾼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고는 문득 깨어났다. 여기까지 가면 아 이거 꿈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문살이 환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사내는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지만 누나는 단정한 차림새로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너 어디 아프니? 헛소리를 하게? 뭐라고 그랬어? 야 여기다 여기 바로 여기서 전쟁했던 거야 라고 실제로 말했던 거야. 장고대로. 그러니까 누나가 너 헛소리 하냐? 이렇게 물은 거야. 현실남매네. 자 그러면서 누나가 내 이마를 짚었다. 치워! 스스로도 놀랄 만큼 나는 꽥소리를 치며 누나의 손을 떨쳐버렸다. 그러고는 훗이불자락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썼다. 갑자기 누나가 혐오스러워졌다. 그녀의 손에서도 몸뚱이에서도 녹슨 총기의 냄새가 물씬물씬 풍겼기 때문이다. 제일 처음에 녹슨 총기의 냄새는 누구한테서 맡았었던 거야? 지금 시간을 재구성해 볼 거야. 외삼촌. 외삼촌이 상위 군인이었어, 그치? 그 다음에 누구한테서 맡은 거야? 2살의 오빠. 그 사람도 역시 의족을 한 상위 군인이었어. 그 다음 이제 누구한테서 맡게 된 거야? 누나에게서. 따라서 전쟁의 상처가 점점점 더 확대돼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치? 자, 이제 여기까지 읽었어. 그럼 동그라미 1번 갑니다. 누나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은 이랬어. 자, 누나가 나한테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행동했어요? 네. 어떻게? 내가 깰까봐 이불 속에 살며시 들어갔다가 살며시 나가고 내 밥상만 차려놓고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 했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행동한 것은 여기까지가 지문의 내용이야. 맞아요. 그다음 결핍으로 인한 이질감과 적대감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결핍으로 인한 이질감과 적대감의 심화는 지문 여기 보기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질감과 적대감. 결핍, 이질감, 적대감. 맞죠? 이렇게 내려왔지. 그 이제 세 번째. 이게 3단계란 말이야. 3단계.
앞에 것이 뒤에 것을 충족해야 되지. 그럼 누나가 나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한 것이 결핍으로 인한 이질감, 적대감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뭐야, X야? X야? 뭐야? 자, 주체의 문제야, 주체의 문제. 결핍은 누가 결핍돼 있어, 지금? 나. 나잖아, 나. 누나는 지금 행복해 한다며. 근데 나는 지금 엄마도 이렇지, 아빠도 이렇지, 이제 누나도 2살의 오빠가 뺏어갈 지경이란 말이야. 나는 몽땅 잃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이질감, 적대감, 결핍, 이런 것들을 뭐로 지금 형상화되고 있는 거야? 나의 이질감, 적대감이 어떤 감각으로 형상화되고 있니? 후각적. 그쵸? 전쟁의 냄새, 총기의 냄새로 형상화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하튼 누나가 결핍에 빠진 게 아니란 말이지. 그냥 오답이네. 그쵸? 어떤 방식으로? 오진술 구성원리 뭐가 적용됐어? 주체 바꾸기. 그렇지. 잘하네. 주체 바꾸기. 누나가 아니라 나. 그쵸? 자, 요거 요렇게 했을 때 누나가 이게 X가 왜 여기서 이렇게 뜨지? 누나가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돼. 앞에 것이 뒤에 것을 충족하지 못했다. 3단계인데 오진술 구성 원리는 주체 바꾸기이다. 이런 얘기. 됐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 5개 정도의 연습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는 소설이 아니야. 우리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시를 갖다 놨단 말이야. 5개의 시 보기 문제만 한번 풀어볼 거야. 1번은 내가 할 거야. 같이 할 거야, 1번은. 자, 제목 먼저 볼게요. 항상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제목은 먼저 봐야 돼. 그럼 이용학,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라고 돼 있네. 두만강 어딨지? 이쪽에 있죠, 그쵸? 압록강 위에 두만강 있어. 그럼 보기를 선생님하고 같이 볼게.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는 뭐 제목이니까 가로할 것도 없어.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되고, 두만강을 배경으로 밑줄. 두만강을 배경으로 안 되잖아. 공간 배경이네, 그쵸? 또는 가로해도 상관없어요. 일제강점화 민족 현실과 양가로. 과하니까 뒤에 병렬적으로 뭔가 또 오겠다 이거지, 그치? 만주 둥지로 떠나는 사람들의 실상을 양가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인 나는 양가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밑줄 밤기차로 두만강을 건너고 있다. 이거는 이제 시적 상황이죠. 이때 화자는 두만강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자, 이건 대화체라고 하는 서술상 특징이죠. 역사에 대한 긍정적 자각과 아울러 또 하나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역사에 대한 긍정적 자각 양가로, 떠나는 자의 죄의식을 양가로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읽었다고 칠게요. 이런 얘기야. 안 읽어도 알아. 이런 얘기야. 자, 1년에서 1년을 읽어볼까? 나는 죄인처럼 수그리고 나는 코끼리처럼 말이 없다.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너희 언덕을 달리는 착간에 조그마한 자랑도 자리도 없이 앉았다. 그럼 동그라미 1번으로 내려와서 나아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다고 한 것은, 자, 위에는 1년의 내용이 그대로 내려왔네. 현실에 대해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자책, 밑줄 쳐봐. 현실에 대한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자책. 거기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줄에. 그렇죠?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동그라미 2번. 2연에서, 자, 2연 볼게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만 너의 가슴은 얼었으리라. 그러나 나는 안다. 다른 한 줄 너희의 흐름이 쉬지 않고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내리고 있음을. 선생님이 내용 설명하는 건 좀 자제할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동그라미 2번. 강물이 바다로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 그대로 내려왔고요. 역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이줄 지문에 있어? 이제 보기에 있어? 있어요. 어디 있어? 역사에 대한 긍정적 자각. 오케이. 세 번째 줄 끝에 역사에 대한 긍정적 자각이 있네. 자, 동그라미 3번. 3년에서 강 건너 벌판은 3년 볼게요. 지금 차는 차대로 달리고 바람이 이리저리 날뛰는 강 건너 벌판엔 나이의 젊은 넋이 무엇인가 기다리는 듯 얼어붙은 듯 섰으니 6대 논명은 밤 위에 밤을 마련할 뿐. 뭔가 좀 되게 암울하고 우울하고 그렇다, 그쵸? 자, 강 건너 벌판은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 자, 강 건너 벌판은 양가늘방.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밑줄 쳐봐. 자, 이런 내용이 보기에 있어 없어?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라는 얘기가 보기에 있어 없어? 없지요. 아예 없어. 언급이 아예 안 됐어. 자, 보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선택지에서 언급하는 방식이지, 그치? 아니, 보기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선택지 뒷부분에서 그런 개념을 막 혼자 막 떠들고 있잖아. 근데 이게 뭐라 그랬지? 보기를 참고해서 위시를 감상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뒤에 거는 슬래시 뒷것만 볼까? 우리 민족이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 밑줄 쳐봐. 그럼 보기에 어디와 연관돼 있니? 일제강점기. 그렇지. 일제강점한 민족 현실. 자, 그 다음에 5번. 먼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모습. 자, 어디에 있니? 보기에. 만주 등지. 오케이. 만주 등지로 떠나는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준다. 여기 있어. 그쵸? 잘하고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2번. 자, 제목. 찬 기파랑가. 자, 이것은 기파랑을 찬양하여 또는 추모하여 부른 노래라는 뜻의 향가예요. 19채 향가, 10줄짜리 향가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까봐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시는 거야. 자, 구름 장막을 열어젖히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쫓아서 서쪽으로 떠가는 게 아니냐? 하고 물었어. 왜냐하면 2번을 보세요. 2번. 윗글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고 했을 때 라고 했어. 그럼 A에서는 지금 읽은 곳 화자가 달에게 묻는 거다. 화자가 달님 보고 묻는 거야. 그 다음에 B는 보기에서 B는 달이 대답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누구와 누가? A하고 B가 있는데 얘는 화자가 달에게 묻고 B 부분은 달이 화자에게 대답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보기에서 이런 설정을 주면은 그대로 이해해서 풀면 되는 거야. 그 다음 C 부분은 화자가 독백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어. 사실 이게 뭐냐면 찬 기파랑가를 해독하신 분이 양주동 박사가 있고 김한진 박사가 있거든. 이렇게 대화식으로 해석한 게 양주동 박사 해석이고 김한진 박사 해석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 혼자서 독백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 그렇게 말을 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해석했을 때 이런 얘기야. 그럼 우리는 그대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돼. 자, B에서 달이 뭐라고 답하냐 봅시다.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그렇게 기랑의 모습이 맑고 깨끗하다 이런 얘기야. 기랑은 기파랑이야. 이로부터 내과 조약돌에 난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고 싶다 이런 얘기야. 따라서 얘는 달은 기파랑에 지녔던 마음의 끝자락이라도 내가 따르고 싶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기파랑을 찬양한 노래지 한마디로. 자, 그 다음에 C는 화자가 독백하는 부분이래. 아, 작가지 높아 서리 모르실 파랑의 우두머리시오. 자, 작가지는 기파랑의 매우 높은 고결한 인품이라고 합니다. 작가지가 그렇대.
서리를 모르실. 서리는 외부에서 불어오는 시련을 모르실 화랑의 우두머리시여 이랬어. 이것도 역시 기파랑 최고 하면서 끝내는 거죠. 그럼 뭐 외부에서 시련이 없다 이런 얘기는 뭐야? 사람이 인격이 왜 선생님 봐봐.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시샘을 많이 받아요. 그치? 그 부원쌤 너무 이쁘지 않아? 막 이런 시샘을 막 받는단 말이야. 재수없어. 시가 진짜 이쁜 줄 알아 막 이렇게. 그런데 그 당사자가 인품이 높잖아? 매우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고 정말 그런 애라고 한다면 주변에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적이 없어. 잘난 사람은 적이 있는데 인품이 높은 사람은 적이 없어.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외적인, 그러니까 이 기파랑의 인품이 너무 높아서 외적인 시련이 누군가 기파랑을 욕하거나 상처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또 모르실 화랑의 우두머리시여 하면서 이렇게 예찬하고 끝냈단 말이야. 자, 지금 전부 다 해석해줬어 선생님이.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 1, 2, 3, 4, 5에서 오진술 구성 원리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틀렸는가를 잡아내야 돼. 찾아보세요. 심화돼 있다고 지금 화났어? 아니 고양이 분야고 고양뱅이 분이가 그럼 어디 있지? 4번에 얘들아 동그라미 4번에 고양됐다는 얘기는 이렇게 높아진다는 얘기야. 정서가 커지고 높아지다. 그 다음에 3번에 이것도 많이 몰라서 영탄이라고 하는 건 감탄한다는 얘기야. 알죠? 그 다음에 흠모한다는 얘기는 리스펙트 앤드 러브야.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얘기야. 이 정도면 다 됐겠지? 있구나, 뭐뭐 하구나, 하는구나 이러면 영탄. 감탄형 어미. 감탄형 어미 있으면 영탄법. 15분이 아니요? 고양된 정서는 외부 시련 이러면 고양된 정서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수입보다는 비가 훨씬 더 고양된 정서 같아? 감탄인데 감탄을 통해서 이게 애매해요. 그래서 애매해. 네, 기서결인데 시라고 하는 것은 정서가 이렇게. 그냥 답만 해설해 드릴게요. 답은 3번입니다. 다른 영탄적 어조를 통해, 주체는 다르고, 영탄적 어조는 새파란 냇물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뭐뭐 하구나, 하는구나, 이러면 감탄형 어미이고, 그럼 영탄법이에요.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를 흠모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를 양가로 해봐. 흠모하는 마음. 흠모하는 거 맞죠? 리스펙트 앤드 러브, 그쵸? 뭐가 틀렸어? 화자를. 화자를? 아니, 누구를? 기파랑을, 그렇지. 기파랑을. 대상이 바뀌어버렸네. 화자로. 화자는, 이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기파랑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 달도 기파랑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왜 갑자기 달이 화자를 흠모하냐고. 질문자 흠모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 3번 보세요. 3번도 한승이랑 같이 풉시다. 이거는 보기 먼저 볼게요. 제목은 어느 날 복음을 나오면서야. 자, 요거는 시적 상황,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나오고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화자가 뭘 느꼈는지를 중점적으로 읽으시면 되겠네. 보기를 볼게요. 일상적 제재와 비속어의 사용은, 그럼 일상적 제재와 양가로. 그럼 분명히 시 속에 일상적 제재가 들어있을 거야. 그거에 해당하는 게 있을 거고, 비속어의 사용은 양가로. 욕 나오나 봐. 양가로.
자신의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근성을 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바라본 김수영 씨의 특징이다. 자, 자신의 뭐뭐 A의 그러면 주체이죠, 그치? 자신의 속물적인 특성을 정직하게 바라본 김수영 씨의 특징. 정직하게 바라본, 이거 밑줄 쳐도 돼요. 김수영 씨의 특징까지 밑줄 치고, 이 정직함은 양가로 앞문장에서 지금 뽑아낸 개념이 정직함이야. 이 정직함은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정직함이 가지는 효과구나, 영향이구나. 자신과 세계를 바로 응시할 수 있게 하고, 밑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야. 세상을 객관적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얘기야. 자기 비판을 가능하게 한다, 밑줄. 이것도 자기 비판 가능하게. 이런 비판 정신은 양가로. 그럼 이런 비판 정신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존 질서에 대항하고, 밑줄. 기존 질서에 대항.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된다. 그럼 역사와 현실의 불합리에 맞서는 힘이 된다, 밑줄. 자, 그러면 앞부분으로 가세요. 12페이지.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얘들아, 이 사람이 실제로 분노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게 뭐니? 자신? 왕궁의 음탕, 그쵸? 왕궁 세모, 왕궁의 음탕 세모. 얘한테 분노해야 되는데 거기 안 하고 화자가 실제로 현실에서 분노하고 있는 거는 뭐에 대해서다? 뭐에 대해서?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그쵸? 누구한테?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밑줄.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옹졸하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치? 자, 이제 원래 이렇게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데 우리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은 끊고 가는 거야. 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1번 가봐.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는 표현은 플래시 1년에 나왔죠? 그대로야. 이거는 뭐 OS 할 게 없어. 설렁탕집 주인 양가로 의 속물적 근성 밑줄에 대한 맹렬한 비판. 뭐야, X야? X지, 그렇지. X야. 왜 X야? 설렁탕집 주인이 아니고. 그렇지. 자기 자신의 속물적 근성을 하고 보기에 나왔는데 선택지 1번에서 설렁탕집 주인의 속물적 근성을 이라고 했단 말이야. 이렇게 뭐가 바뀌었어? 요 주체가 바뀌었다. 그렇죠? 오답이 되게 많았던 문제예요, 이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요거는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하종호의 동성. 여러분들한테 풀이하는 시간을 사실은 다 주고 싶었는데 선생님 그냥 쭉쭉쭉 진행할게요. 여러분 그때 그냥 듣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승이라고 했는데 동승이 뭐지? 함께 타고 가다도 동승이고, 왜 절에 가면은 어린 중 있잖아, 그치? 얘들 동승이라 그래요. 읽어봐야겠지? 자, 그 다음에 보기로 갑니다. 현대사회의 인간관계에서 시선은 여러가지 의미를 지닌다. 자, 시선은 여러가지 의미, 양가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래?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가 나올 것 같아? 시선의 의미, 그렇죠? 시선은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치평가의 의미를 띌 경우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자, 시선은 관심을 표하는 것이기도 밑줄. 가치평가의 의미를 띌 경우 조건이지, 양가로. 무엇인가 저지먼트한다 이런 얘기야. 어떤 가치를 평가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지. 밑줄 쳐.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밑줄. 그런 의미에서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긍정적인 무관심으로 이해된다. 그럼 양가로에 시선을 보내지 않는 것은 양가로. 긍정적인 무관심 밑줄. 일부러 안 보는 척 하는 거야.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목적이죠. 밑줄 쳐.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밑줄. 때로 가치평가적 시선을 거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 가치평, 남을 막 판단하고 이러는 시선은 거둬야겠구나. 뭐를 위해서? 목적이 뭐야?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자, 본문 갈게요. 북철 타고 앉아가다가 문득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 살피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건너편에 앉아 있었다. 얘들 북철 알아? 북철? 얘들 잘 모르는 거야. 지하철 1호선의 일부분이 국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하철이 아니고 땅 위로 나와 있어. 뭐 왕십리에서 이렇게 곡이 쭉 있어. 거기 앉아가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들려서 봤더니 아시안 젊은 남녀가 있대. 자, 아시안 젊은 남녀가 양가로. 시적 상황이, 시에서는 맨 꼭대기 시적 상황이 나와.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오면 거기에 대한 화자의 정서, 태도, 생각이 나와. 맨 앞과 맨 끝을 읽으면 주제야.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이런 느낌 들었어.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 이런 상황 속에서 나 이런 생각 들었어. 이게 시의 주제예요. 선경 구정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야. 먼저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내 눈에 띄는 세상을 먼저 그려주고 이거에 대한 내 생각 적겠다라고 하는 게 시야. 그게 시의 주제예요. 상황이 나왔어. 늦은 봄날 더운 공휴일 오후 나는 잡무하러 사무실에 나가는 길이었다. 자기 상황 설명했고 저희들이 무엇 하려고 국철을 탔는지 궁금해서 쳐다보면 얘 아까 보기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야. 이제 나는 대상에게 시선을 줬지. 그쵸? 네. 쳐다보면 서로 마주보며 떠들다가 웃다가 귓속 말할 뿐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서로 마주보며? 그럼 아시안 젊은 남녀가 서로에게 마주보며 웃고 있는 상황이야. 그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 모자 장사가 모자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머리에 써보고 만년필 장사가 만년필을 팔러 오자 1,000원 주고 사서 번갈아 손바닥에 써보는 저희들. 문득 나는 천박한 호기심이 발동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하게 차창 밖으로 고개 돌렸다.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나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됐어. 지금 뭐라고? 나는 지금 천박한 호기심을 가졌던 것이구나. 아까 쳐다봤다 그랬지. 시선. 그 시선이 어떤 거였어? 나의 천박한 호기심이었어. 자, 국철은 강가를 달리고 너울거리는 수면 위에는 깃털 색깔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타고 있었다. 보면서 제목 떠올려야 돼. 깃털이 다른 새 여러 마리가 물결을 같이 타고 있대. 이게 바로 뭐야? 동승. 그렇지. 근데 어떤 새야? 깃털이 다른 새야. 그럼 시적 상황하고 연결을 해. 누구와 깃털이 다른 새가 누구와 누구야? 아시안 젊은 남녀와 나야. 그쵸? 근데 새들은 동승을 하는데 나는 자연스럽지 못하지. 쟤들 뭐하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대조네. 그쵸? 대조. 그 새들하고 동승하고 있는 물결을 동승한 새들과 지하철에서, 국철에서 그렇지 못한 나를 대조하고 있어. 나는 아시안 젊은 남녀와 천연하게 동승하지 못하고 있어. 낯짝 부끄러웠다. 이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는 뭐지 지금? 부끄러웠다. 그쵸? 나는 부끄러운 거야. 국철은 회사와 공장이 많은 노선을 남겨두고 있었다. 저희들도 일자리로 돌아가는 중이지 않을까? 나처럼. 그쵸? 자, 그러면 1번. 국철은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선들이 드러나는 공간이겠군. 오야 있어요. 5. 나의 쳐다보는 행위는 아시안 젊은 남녀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겠군. 5. 그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 두 번째 줄에. 3번. 저희들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지고 있겠군. X. 그쵸? 저희들이 누구야? 아시안 젊은 남녀이죠?
서로에게? 아니, 내가 그들에게 긍정적인 무관심을 가져야 한다가 주제야. 그쵸? 주체하고 대상을 막 섞어서 바꿔버렸네. 그쵸? 네. 주체 바꾸기라 불러도 되고 대상 바꾸기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넘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 김용택의 들국이 뭐예요? 누구나? 이것도 설명해줘야 돼? 들국화. 얘들아, 이거는 여담. 들국화는 합성어일까? 파생어일까? 그러니까 합성어냐? 파생어냐 물었어. 합성어 손 들어봐. 내리세요. 파생어 손 들어봐. 내리세요. 오, 파생어에 손도 드네. 파생어예요. 왜? 산을 피워도 들국화라 그러지. 이때 들은 야생의라는 뜻이야. 들깨가 들에만 있나? 산에 있어도 들깨라 그러잖아. 그래서 야생의라는 접두사예요. 그냥 그건 여담이야. 여담이라서 처음부터. 자, 김용택의 들국은 야생국화가 피어있다 이런 얘기야. 보기 볼게요. 보기. 이 시는 그리운 님에 대한 애틋함과 양가로 그리운 님에 대한 애틋함. 이미 주제 나왔네. 그리운 님에 대한 애틋함이 주제야. 이별 상황에 대한 막막함을 양가로. 이거 노래했대. 주제네 이거. 어떤 상황, 시의 맨 꼭대기 상황, 그거에 대한 화자가 느끼는 정서 맨 마지막에 두 개 합치면 주제. 이미 주제 다 나왔어. 화자는 님과 이별한 자신의 처지를 늦가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대비하여 강조한다. 보통 내가 너무너무 슬픈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아름다우면 나는 더 눈물이 나오는 법이야. 대조적일 때 나의 정서는 더 강조된다. 동시에 특정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밑줄 쳐. 특정 자신의 처지를 늦가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대비하여 강조 밑줄. 그다음 특정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 밑줄. 지금 두 개가 연달아 나왔어. 표현상의 특징. 그 다음에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 자신의 정서나 처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 이것도 밑줄. 세 가지가 나왔네. 첫 번째, 자신의 처지를 늦가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대비하여 강조. 두 번째, 특정 자연물과 자신을 동일시. 세 번째,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 자신의 정서나 처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 이랬어. 그럼 지문은 여러분들 읽으세요. 자, 1분. 선생님이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뒤에 두고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오늘 오답률이 되게 많았던 문제야. 왜? 끝까지 잘 읽는 친구가 별로 없었고, 두 번째, 이게 어떤 오진술 구성 원리인지 그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오답이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앞에 보세요. 자, 이거는 지문이고 밑에 건 선택지야. 얘 지문, 얘 선택지. 이거 3번. 3번이 답이야. 초생딸만 그대 얼굴같이. 걸리면 뭐 한다요? 라고 돼 있지, 그치? 초생딸을 그대 얼굴에 빗대었죠. 초생딸은 그대 얼굴 같이라고 했단 말이야. 수기법이잖아. 자, 3번에 보시면 초생딸은 그대 얼굴 같이가 아니요. 그대 얼굴을 떠올리며 막막해하는 화자와 동일시. 이거 화자야. 초생딸은 화자와 동일시되고 있어? 아니죠. 바뀌었다고. 비유의 대상이 바뀌었다고. 자, 오진술 구성 원리 뭐야? 대상 바꾸기. 그렇죠? 시에서는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납니다. 비유의 대상을 바꾸는 경우.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보기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오진술은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니, 여러분들은 앞으로 보기 문제를 풀 때 이것을 떠올리며 푸세요 라고 하는 특강을 마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는 대부분의 학부가 다 문학이에요. 문학. 한 학기 내내. 그래서 요번에 또 이제 수능이 문학이 좀 어려웠잖아. 그렇죠? 앞으로 기조가 그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학을 중점적으로 소설 문학을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4주에 걸쳐서 선생님이 구성을 했고요. 이거 보기 문제, 그 다음에 주제 찾기 줄거리 문제, 이 1, 2주는 바꿀 거예요. 주제 찾기 먼저 할 거야, 첫 시간에. 그 다음에 줄거리 문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소설 문학 보기 문제가 2주차이고, 서술상 특징 상당히 내용이 좀 많잖아.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는 모두 시문학이고, 자, 시문학도 보기 문제 똑같고, 의미 파악 문제, 주제 찾기를 통해서 의미 파악하는 문제, 표현상 특징, 이게 좀 많죠? 그 다음에 뭐를 중점으로 이때는 마지막 고전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을 중점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방학 동안에 선생님하고 문학에 대해서 진짜로 여기 표지에 이렇게 적어놨죠? 완전 정복, 그쵸? 완전 정복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고생 많았어.